차게 끈적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을 하겠습니다. 늘 분노에 가득 차서 사회에 적대감밖에 없으니까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런 구조가 너무 안타깝고 차라리 이민 가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내는 글씨를 써놓고 정부에다 하소연하고 주려고 저는 각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여기밖에 못 왔어요. 최선을 다해도 여기밖에. 지금부터 20년 전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 표준 한국인은 고졸 학력으로 아이 둘을 낳고 한 달 90만 원의 소득으로 살았다. 2011년 표준 한국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소득은 4배나 늘고 부자가 됐다. 모든 것이 풍족해진 지금.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2011년) 대한민국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최상위 1%를 제외한 99%가 분노의 함성을 쏟아내고 있다. 분노의 시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결책은 있는가? MBN 매일방송 개국 특집 다큐 콘서트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에서는 우리를 가장 화나게 하는 교육, 출세, 기회, 집, 돈, 행복지수 6개 키워드를 통해 분노의 해법을 알아본다. 자, MBN 매일방송이 개국 특집으로 준비한 다큐 콘서트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이 그 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돈과 행복 지수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3분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은 과연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일까요? 이제 대책이 없어. 퇴직금도 요만큼도 없어. 자영업을 할까? 비전이 전혀 없어. 돈 써야 되는데 지금 돈 없다. 나 결혼식 안 가. 마음은 축하해. 주식 펀드 집값 계속 따라자. 밥맛이 따라자. 재산 가치가 뚝 따라져.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 내 돈 아니냐? 내 돈 아니냐? 내 돈. 내 돈 아니냐? 내 돈 아니냐?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늙어. 할 일이 없어져. 돈이 없어져. 이유를 아는 사람 나한테 알려줘. 내 돈 아니냐? 내 돈 아니냐? 다우존스, 코스닥, 코스피 계속 떨어져. 금리, 환율, 소비자 물가 계속 오르죠.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 내 돈 아니냐? 내 돈 아니냐? 내 돈. 내 돈 아니냐? 내 돈 아니냐? 내 돈.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여의도. 한 아주머니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 부산에 살지만 생업도 던져놓고 서울을 오가고 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부분은 끝까지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면서도 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 건 말씀하셨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국회의원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는데 그나마 들어주고 이해해주니 다행.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송 절차 진행하는 것은 감위가 그런 거 감독하라고 있는 거고 그런 일을 예방하라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 처벌을 받고 반복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 공무원들이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됩니다. 자산 기준으로 보면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 2011년 2월 갑작스레 영업정지를 당했다.
하지만 텅 빈 사무실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땀 흘려 번 돈을 맡긴 피해자들이다. 예금자를 줄 돈을 또 채권자를 준다 하면 또 그 5천 초가나 예금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서민들의 재산 만드는 거, 부자를 그 부자 만드는 거. 생업도 접고 출퇴근하는 이들. 나이 70에 어디 가서 노동하겠어요, 지금. 자식도 없고 영감도 없고 아무도 없이 인탄 몸인데, 지금 애미애비 없는 조카, 혼자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둘을 키우고, 죽지 못하고 사는데, 그 돈 다 뺏들어가 어떻게 살아 그래요, 말이 8달, 9달이라면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내가 적어봐야 알고 당해봐야 알거든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모으려고 못 먹고 한 입 모아놓고 다 뺏겨버리고 지금은 없어서 못 먹고 있죠. 부산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216억 원이나 초과해 완전히 자기 자본이 잠식된 상태야. 이후 부실저축은행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피해자는 커졌다. 그런데 한결같이 영업 정지 전 고액의 대량 인출 사태가 있었다는 것. 힘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서민들만 피해자가 된 것이다. 평생 파출부로 생계를 이어온 박성자 할머니. 요즘은 일도 나가지 못하고 농성장만 오가는 상태. 평생 모은 생돈을 떼었으니 일이 손에 잡힐 리 없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을 보살펴야 하는 가장이다. 사고 직후 승선은 먹었어요. 가지 작업선으로 이동해 인명피를 섭대간 맥기 반찬으로. 남편 건강을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당장 약값도 아쉽게 됐다. 환자는 1.5kg 체중 감량 효과를 봤습니다. 정신 다 할아버지께 아저씨 거예요. 있는 사람들에겐 적은 돈이지만 노후 대책으로 장만해둔 전부. 둥글 뜨고 댕겨 지금 내가 오른쪽 눈을. SK텔레콤을 통해 오는 11일 애가 씌가지고 오늘은 집에 있나 오늘은 안 가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살아요. 그 집안일은 집에가 엉망진창이지. 저 알라 같은 사람 놔두고. 이자가 은행보다 높다니 힘들게 번 쌈짓돈을 저축은행에 맡긴 지 오래다. 더 좋은 상품이라면 직원이 권유하는 대로 했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니 무슨 소린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저 통장을 보면 우라가 치미는 것밖에. 통장 가면은 진짜 저축은행에 두 번 다시 저축은행이나 가면은 진짜 치가 떨려. 참말입니다. 나 이제 저축은행 안 열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돈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다 같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도 길거리에 나섰다. 키코 관련된 집회는 하도 여러 번 나와서 집회꾼으로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하도 상대로 펌이 몰아붙여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로 어쨌든 이게 우리가 호소할 방법이 뭐.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2008년 은행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지만 큰 손해를 보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면서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키코는 환율에 따라 손실액이 달라지는 상품. 하지만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안 사장이 열일 제쳐두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리한 싸움을 하는 중이다. 자동차 부품 금형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안 사장. 2009년 매출만 167억 원으로 그중 80%가 수출이다. 이거 깎을 때 조심해라잉. 돌려서 하면 내 방향이 XY. 하지만 2008년 가입한 키코 때문에 2009년 1월 환율이 1,300원이 넘으면서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총 피해액이 한 23억 5천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5년치 단기 순이익을 다 잃은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누적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10년치 단기 순이익하고 비슷합니다. 창업 이래에 벌었던 걸 다 준 거죠, 그걸로. 매달 발생하는 손실액을 은행에 지불하다 보니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돈 구하러 다니는 게 이. 졸지에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다. 안 터진 거 이거는 다 본 거예요. 이거하고 저거는 참담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직 그 고통에 다 가신 건 아닌데 내가 사업적인 내 어떤 본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금융의 이런 횡포에 의해서 내가 이런 기술자도 이뤄야 된다는 건 상당히 절망적인 거였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애써 키운 숙련공도 잃어야 했고 가족들과도 헤어지는 신세가 됐다. 속에서 불이 나니 사람을 만나는 것도 편치 않아 혼자 먹는 밥. 세트당 한 500씩 이렇게 줬는데 그건 좀 너무 많아. 주거래 은행이 공장으로 상품을 소개하러 왔을 때만 해도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8% 이렇게는 너무 적잖아. 은행도 정부도 모른 채 하니 자랑이던 수출탑까지 반납했었는데 이런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으니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키코라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탑 자체가 너무 허망해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반납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동참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사실은.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키코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에 들어온 안 대표. 빨리 빠져나오길 바라는 마음에 동분서주다. 검찰도 검찰이고 법원도 이게 사법부, 그다음에 의회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실해지더라고요. 당해보니까. 키코 피해자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그 때문. 국민 개개인의 간접적 영향이 큰 사건이고 향후에도 또 이런 일이 얼마든지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 세상에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좀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피해 기업 중엔 부도가 난 경우도 있다. 안 사장은 겨우 버티며 해결하려 애쓰지만 소득은 별무.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정부, 손님을 보호하는 은행은 없는 것일까? 그 99%의 분노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태하면 부산저축은행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사태가 그 저축은행의 부실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격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저축은행 사태야말로 그 정부 내지는 정책가를 포함한 기득권층의 무책임과 그 파렴치함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그 금융 분야에 대해서 취재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 사실 저축은행 문제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거 언젠가 한번 터진다. 다들 얘기를 했고 예견을 했던 문제였습니다. 예. 그 정보를 본인들만 독점한 채 정치적으로 가장 문제가 안 될 만한 때에 이제 터뜨리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은 규정이 이러니까 못 주겠다. 그러면 법이나 규정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예. 이쪽에 적용을 하려면 저쪽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쪽에만 지키라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오다가 예. 버티다 안 될 것 같으니까 터트렸는데 그 터트리는 과정에서 그 피해를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없고 정보가 모자르고 그런 분들에게 그 피해를 몰아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정보가 미리 흘러가지고 정보가 미리 흘러서 어떤 분들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분들은 미리 인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예.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그 분노를 자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정부가 예금자 보호법을 들어서 구제 방안이 일단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칙은 지켜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정부나 이 감독기관의 책임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느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냐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지라 그러는 것이 원칙은 맞고 또 예금자 보호법에 무한정 그거를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일정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고 한다고 이제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정부 측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금을 다 못 찾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규정 다 어겨놓고 왜 우리 보고만 규정을 지키라고 하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없는 건 아닌데 법이 있어도 실제로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 이 서민들이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잘못을 한 행위의 주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이 공정한 사회의 기본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행위의 주체들은 금융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교란을 일으킨 자들은 이 달콤한 열매만 미리 다 따먹고 그것의 이제 괴로운 결과는 그 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저축은행에서 안 지킨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동일인 대출 한도를 넘어선다거나 혹은 담보가 턱도 없는 담보를 잡아놓고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규정 위반을 하는 것을 과연 진짜 금융당국이 몰랐는지 아니면 아까 이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저축은행 부실은 심지어 저처럼 경제 문외한들도 얘기를 들을 정도로 몇 년 동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저축은행과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은 이런 사회라면 다른 일에서도 얼마든지 당연히 이럴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있는 자를 보호하는 사회 이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런 그 불신감이 그런 사건을 하나씩 볼 때마다 훨씬 더 증폭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기자가 정말 99% 시위 현장에도 가보셨을 테고 가보면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한국의 분노, 한국인들의 분노는 사실은 양적인 분노가 아니라 질적인 분노가 아닌가. 저희가 통계적으로 봐도 OECD의 그 선진국에 비해서 실업률이나 기타 사회 지표가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코 이를테면 실업자 수에 있어서 실업률에 있어서 그 유럽 구라파의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희가 수치가 굉장히 좋죠.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인들의 분노의 그 기저에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한 변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 이 부자세에 대한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유명한 칼럼을 쓰면서 자기 같은 거부들은 세금을 더 낼 용의도 있고 낼 수도 있는데 너무 적게 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자세 논의가 쭉 나왔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움직임이 없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논의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구조 자체 사실은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들 하고 있고 이러다 이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우려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법은 아직 어느 나라도 찾지 못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대표적으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상속세입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물려주는 사람은 절반까지도 내고 상속 재산이 적으면은 거의 안 내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상속세를 폐지하자 그러면은 다 정치적으로 막 들고 일어나겠지만 사실 상속세가 우리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거를 걷는다 그래서 경제정의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안 걷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부자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1대 99 사회, 그 양극화의 원인 비단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다. 이 국내에서만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 여건 자체가 이제는 점점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점점 형편이 좋아지시고 형편이 나빠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잃은 채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 일단은 속도를 늦추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뭐 대표적인 기업, 뭐 안철수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정글이다, 동물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소기업들한테 대기업들이 착취를 하고 또 직장에서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들이 있고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부자들한테 돈을 좀 더 걷어서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은 조금 좀 잠깐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대책이 없어. 퇴직금도 요만큼도 없어. 자영업을 할까? 비전이 전혀 없어. 돈 써야 되는데 주식 펀드 집값 계속 떨어져. 밥맛이 떨어져. 재산 가치가 또 떨어져.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 내 돈 어디냐? 내 돈 어디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는데 왜 돈을 아빠들도 안 내주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 내 돈 어디냐? 내 돈 어디냐? 내 돈. 내 돈 어디냐? 내 돈 어디냐? 내 돈. 내 돈 어디냐? 한때 인근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통했던 곳. 하지만 지금은 애써 호객을 해도 손님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10개 1,000원이에요. 콩나물로 한 짝을 팔면 500원을 보고 하는데 그것도 안 팔리는 거. 못 해먹겠다니까 진짜. 그렇다니 죽을 수도 없고 살아야 되니까 나오기는 나오지. 돈 10만 원도 못 팔고 5만 원, 6만 원 팔고 앉았으니 이거 어떻게 애들 밥 먹이겠어요? 5,000원 2개 5,000원 드립니다. 식료품 도매를 하는 이상복 씨도 마찬가지다. 20여 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킨 터줏대감. 직접 배달도 하고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손님은 줄기만 한다. 96년도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유통 자료가 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가까운 거리에 생긴 대형 할인마트 때문 생계의 위협을 느낀 상인들이 뛰어나간 이유다. 도무지 버티질 못하니 시장 안에는 빈 상가가 여럿. 골목 경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다.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무릎알식으로 뭐 그냥 고추장도 팔아먹고 된장도 팔아먹고 그냥 하다보다 별걸 다 팔아먹으니 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아, 우리 국민들이 다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애들도 가르쳐서 인재도 만들고 다 하는데 말이야. 아, 대기업에서 그냥 무슨 뭐 하다보다 고추장도 팔아먹고 된장도 팔아먹고 그냥 오뎅도 팔아먹고 별걸 다 팔아먹으니 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이 텅텅 비었잖아요. 이렇게. 인근에 생긴 식자재 생산 대기업의 마트.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영업이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상인들은 그만큼 절박한데. 지금 가뜩이나 불경기고 물가도 지금 하늘 높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자본으로 밀어둔 대기업이 저희 상권에 들어오면은 저희들 뭐 가격이나 뭐 서비스나 여러 가지 질적으로나 게임이 안 된다고 보면 되죠. 이곳은 상인들 모르게 개업을 준비하다 직전에 알게 된 상인들과 충돌을 빚었다. 골목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은 늘고 있는 현실. 지금도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생존이 달린 문제라 물러설 수 없다는 상인들. 그건 보지 않아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 뭐 대형마트하고? 한 저희 매장하고 한 50m, 60m 그 정도죠. 어디죠? 그 매장은? 저쪽 좀 쌀 보면 그쪽 상가. 시장과 마트가 서로 마주 보이는 거리다. 때문에 상인들의 피해는 불문가지. 대기업과 골목 경제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 힘없는 골목 경제의 한숨이 깊어진다. 저희 조합으로 서면 답변서를 하라고 아마 왔어요. 그래서 중기청에 서면으로 답변 준비 중에 있고 추후에 아마 중기청에서 협상단 구성하라고 할 것 같아요.
직접 제조까지 하면서 이 일반 소비자 상대로 소매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참 말도 안 되는 독과점이고,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죽으라고 그냥 목에다 칼 들이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흔들리는 골목 상권 이런 걸 보면 정부가 과연 그 99%를 위해서 얼마나 정책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실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한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설문조사 얘기 자꾸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예. 좀 독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 성인 500분한테 예. 양극화를 촉발시킨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61%가 정치를 꼽았습니다. 또 다른 설문에서 또 어떤 문제가 흥미로운 대목이 나왔는데요. 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네.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전 500분 중에 예. 정치를 꼽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서 저 맨 처음에 그 설문조사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럼 정치 다음에 정부를 꼽으신 분이 채 2%가 안 되시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예. 최근에 와서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골목상권 문제인데, 이 골목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SSM 규제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됐는데 오히려 그동안에 기업형 슈퍼마켓은 더 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업형 슈퍼마켓을 하는 그 기업의 입장과, 그다음에 골목 상권에 기존에 계셨던 중소 자영업자들, 예. 그리고 우리가 절대 빼놓지 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소비자의 후생 문제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3자의 그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점에 와서는 이런 균형 상태가 깨진 게 아닌가. 막상 보게 되면은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골목에서 소상인들은 다 죽어나가고, 결국 소비자들의 말하자면 이 행복도 대기업 선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그 이 상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이 대기업 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서민들은 말하자면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과연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게임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냐. 이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관련하여 굉장히 뿌리 깊고 그 근원적인 모순이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기업이라는 힘세고 정보가 빠른 그런 경제 주체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좀 해소한다기보다 좀 누그러뜨릴 수라도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서민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랄까요? 무슨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이런 걸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1%가 그 많은 부를 차지한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의 노력과 실력으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게임을 공정하게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최소한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복지를 해줄 수 있는 주는 조치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행복지수입니다. (2011년) 이 시대의 기준 표준 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차가 있어도 안 타는 이유는? 능력도 좋고 어디든지 이제 빨리빨리 갈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기름값을 감당할 만큼의 그런 아직 그게 안 돼서 대중교통을 그냥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엿한 직장인으로 내 집이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 중산층이다. 아이가 어려 교육비 걱정은 크지 않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막막할 때가 많다. 평생 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 그만둔다 해도 재취업이 어려우니 삶이 불안하고 고단하다. 잘했어. 답답하죠. 과연 도대체 버는 게 사실 뻔한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4호정이다, 뭐 우리 때 뭐 38세다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이들 미래 학원 생각하면 깝깝하죠. 외식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경험 삼아 할 뿐. 괜찮아, 이 정도는. 식사는 모두 집에서 하는 것이 원칙. 장보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 대비 신선도나 엄마, 이거 상태가 어때? 좀 좋은 거. 엄마! 아이들 간식도 만만치 않은데 예전 같았으면 뭐 그래 2개 해, 3개 했는데 요즘에는 얘들이 하나씩 고르면 하나를 빼야 돼요. 다른 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할인율이 높은 것에 손이 갈 수밖에. 투잡, 쓰리잡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뭐 저 역시 안 되면 밤에도 일을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삶이 행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보험 들은 게 뭐였죠? 뭐냐 하면서 보자. 그 실비 너하고 나하고 실비보험 이번에 들었고 아, 이게 그 그러면 오빠랑 내 거. 그리고 그럼 애들 거는 다 어디 갔지? 소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다. 부부는 매달 꼼꼼하게 가계부를 관리하지만 아파트를 살 때 받은 대출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 교육비와 노후 대책을 생각하면 방법이 없다. 오랜 고민 끝에 부부는 이민을 선택했다. 아, 노후는 해결되겠구나, 되는 나라구나 생각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캐나다로. 캐나다 가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거는 잘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나이 때에 사실 모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얘기일 수 있는데,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 앞으로 한국에 남아서 뭐 할 수 있다면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 뭐 목표라고 그럴까요? 제가 그냥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민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뭐 레주메도 있고요. 뭐 하우스 뭐 레지스터도 있고 뭐 캐나다를 가면은 뭐 지인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분방하면서도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은 기술을 연마해서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1등만을 추구하는 나라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너무 좀 자기 삶 없이 그냥 남이 공부하니까 공부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 한국인으로 선정된 분이 이제 행복을 찾아서 이민을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니까 예. 어떻게 뭐 여기서는 살아가려면 늘 피곤할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을 하셔서 그 이민을 간 그 친구가 있는데 예. 거기 가서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건 똑같거든요. 이 외국에 가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봤자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봤자 이 벽을 넘기가 어렵다. 올라가기가 어렵고 행복하게 편하게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나를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조금 더 나를 놓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일은 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떠나시는 저분의 마음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을 생각하면 참 말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슬픈 마음이 드네요. 20년 전인 1991년에 매일경제신문에서 당시의 표준 한국인을 조사했는데, 그렇다면 1991년과 2011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991년에 그 표준 한국인으로 저희들이 선정했던 송종수 씨라는 분이 계신데 예. 이분의 그 당시에 가장 큰 고민은 물가하고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흘러서 2011년에 저희 취재팀이 만나봤던 정문영 씨의 그 고민, 최대 고민은 예. 교육하고 노후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송종수 씨, 물가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던 예. 송종수 씨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 내지는 우리 사회가 예. 그 분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줬었습니다. 그 5대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 주택 물량을 짓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어느 시대나 분노라는 것은 있었는데 그 분노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대한 솔루션, 해법이 제시가 되면 예. 사실은 극복이 되고 그 분노라는 에너지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데 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슬기로운 그 분노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요. 저희가 그 만나봤던 정문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해법이죠. 예. 이제 한국을 떠나겠다. 참 저희들이 그 취재를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의 교육, 특히 사교육에 돈을 많이 들이면서 감히 노후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많죠. 그리고 뭐 이제 특히나 요즘에는 예. 비정규직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러면서 있는 집마저 팔아가지고 교육비로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생기고요. 예. 지금은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내 취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해서 굉장히 막막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노후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 마음의 노후 대책이라는 것도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만약에 1에서 10까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가 1이고 나는 완벽하게 행복하다가 10이라면 몇 점 주실래요? 자신의 행복지수. 저는 한 4점쯤 주고 싶습니다. 4점? 예. 반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저 혼자를 놓고 볼 때 그 중에 5점 중에 3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 5점은 그 가족과 지내는 것을 이제 배점을 하고 싶은데 네. 사실 가끔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영화라도 보러 가거나 하려면은 그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왜 데려가냐. 그리고 예. 주말에 가려면 눈치 봐야 되고 그거는 5점 중에 1점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우리 있네. 뉴욕 시민의 행복 지수가 지금 4점 나왔고요. 네, 저는 이 네팔 시민 정도, 네팔 국민 정도에 그래서 저는 한 10점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질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 예. 9점 주겠습니다. 그러면 1점이 빠진 이유는? 겸손? 겸손. 네. 야, 왠지 아직 이진우 기자의 점수를 안 들어봤습니다만 이 중에 1등이실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요. 행복지수는 몇 점 정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예. 뭐 그러니까 뭐 7점, 8점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희망이 없고 좀 이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는 분들이 가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각박한 생활과 자살률의 증가, 이거 관련이 분명히 있겠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2009년 통계로 그 하루에 43건로 예. 자살을 하는 매년 치면 15,00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 예. 엄청난 자살 국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예. 한번 해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혼집 짓다고 새집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 그 돈을 뺏겼어요. 다 강도가 다 가져갔어요. 노력해도 잘 살기 어렵고 개천에서 용나기는 불가능한 사회.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한 것일까? 분노는 행복한 삶을 위한 힘없는 사람들의 호소다. 이 사회는 그런 낙오자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와 99%가 대립하는 양극화 사회. 희망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다.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희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 사람이에요. 그 1%를
지금 분노의 해법이 절실하다.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아랫사람, 남루하다고 아랫사람, 재물이 있다고 윗사람, 예쁜 외모로 윗사람이라 간사한 소인이 출세하고 정직한 이가 소외당하면 우리는 결국 무슨 수로도 인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니 용감한 적은 격분시키고 성급한 적은 지구전을, 탐욕스러운 적은 뇌물을, 느인 적은 기습하라. Too fit, you better. Too fit, you better. Too fit, you better stay on with your own too fit.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곳도 있다. 소문을 듣고 찾아간 회사. 대낮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노래방이 아니다. 한가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라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만든 휴게실이다. 식사하고 잠시 시간이 남아서 배 좀 꺼트리려고. 기분 전환하는 데 많이 도움 되니까요. 네. 가끔씩 이용하면 업무에도 많이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다. 영업을 해야 하는 곳이니 스트레스가 많을 법한데 사무실 한켠에 꾸며진 회의실은 카페 분위기에 회사 안에 직원들의 체력 단련실이 있고 젖먹이 아기를 둔 직원들을 위한 수유실도 있다. 그리고 회사 게시판에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제안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채택되면 보너스까지. 지하실엔 커다란 북카페가 있는데 최근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회사에서 구입한 것. 직원들은 직급이 아닌 별명으로 통해 놀이터 같은 회사다. 뭐 회사를 회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 데서나 일만 하고 재미있으면 돼. 집보다 더 재미있게 하자는 거. 그냥 뭐 당연히 직원들이니까 집이 없으면 집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사택을 만드는 거고, 보고 싶은 책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책값은 뭐 무제한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꼭 필요하면서 이제 가족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가족에 꼭 필요한 거 제공하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꼭 뭐 숫자하고 따지고 이런 건 안 해봤어요. 연봉이 2배, 3배 성과금을 받아가기도 했고 일반 직원조차도 본인 연봉에 준한 그런 부분을 받아보면 돈적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떠한 복지보다.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회사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도 맘대로. 아직 퇴근하기 이른 시간인데 나서는 직원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4시 좀 넘는 시간인 것 같은데 벌써 퇴근하시는 거세요? 네, 지금 저는 탄력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 좀 일찍 퇴근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 때문에 아이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서 일찍 퇴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인 관광객 업계 송출 1위다. 즐거운 회사, 행복한 회사가 만든 기록이다. 신반만회사 파이팅! 올해로 창립 28주년, 압축용기를 만드는 이곳은 특별하다. 11월이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되고 직원의 절반이 고졸, 학력 차별이 없다. 임직원 82명 중 고졸은 41명에 이른다. 견적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승진의 학력은 중요하지 않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자 코칭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기업체에서는 이제 이제 유수대학교를 나와야 또 그만큼 또 회사에서도 인정도 해주고 진급이나 그런 케이스도 빠른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중소기업이나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크게 역점 두지 않고 자기 능력에 맞춰서 어떤 인사정책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다른 기업처럼 박사급 고학력자를 우대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생산에 대한 이해가 낮아 학력 차별을 없앴더니 직원 만족도는 높아지고 이직률은 떨어졌다. 당연히 기술력이 누적돼 불량률이 낮아지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대졸자하고 고졸자하고 그닥 차등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뭐 일하는 데에서 뭐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불편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고졸자라고 해서 뭐 속된 말로 뭐 대졸자들한테 꿀린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덕분에 에어클리닝 국내 시장 1위에 세계 40여 개국 수출까지. 학력 철폐는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능력 발휘를 갖다가 120% 이상 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학부 출신들이 사실은 못 따라가지 아무래도. 학력에 대한 차별이랄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 뭐 누구나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끈끈한 그런 그 정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먼저 하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 지수가 계속 떨어져서 네. 진짜 나는 삶에 희망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최소한 이를테면 행복은 비교해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뭐 최소한 내가 뭐 먹고는 살고 있다면 이거는 불행하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중산층이 좀 두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중산층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댈 데가 없다. 소외되는 느낌이 정책적으로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산층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모호할 뿐더러 그 중산층을 개념화된다 하더라도 개념화한다라도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목표가 중산층을 키우자, 중산층을 두텁게 하자 그러면 중산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세율체계 같은 거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그 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 삶이 존중받고 있다, 이 사회에서. 그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삶의 질도 향상되는 거고 행복 지수도 높아가는 거니까 정부가 좀 정책 우선순위를 뭐 진짜 막 파이만 키우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실질적인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직장이 안정되어야 되고 이것이 언제 떨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라져야 그 가장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집값이 안정되어서 한 10년쯤 일하면 10년을 일을 안 해도 뭐 한 5년쯤만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교육 때문에 내가 내 번 돈의 뭐 반 이상을 애들 교육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다면 당연히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이고 그들의 삶의 질도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요? 누구는 이 나라에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망가지던지 다른 직업을 택하라고 했다. 여기에 휘말리는 범인이 될 것인지 의지에 따라 살 것인지 선택은 너의 몫일 것이라. 시력이 좋다 해서 눈이 밝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천둥 소리를 듣는다 해서 귀가 뚫린 것만은 아니라 많이 보는 게 지혜이고 많이 듣는 게 신중함이니 작은 변화를 보고 작은 소리에 굉음을 들을 것. To fit, you better stand with your own to fit. 자,
다큐 콘서트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3부작으로 이 3회에 걸쳐서 함께 해봤는데 6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분노의 현실을 살펴보고 해법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함께 하신 세 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얘기를 쭉 나눠보시니까. 이 시대의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고요. 그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우리 사회를 이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희망을 갖게 만드는 세상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 희망의 불씨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가 앞으로 뭐 저희 모두의 과제, 우리 사회 모두의 그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분노를 넘어서 이 상생과 소통의 시대로 열심히 우리 사회가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